마을에 춘식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춘식이는 성실하고 착하기는 했지만 너무도 가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식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이가 3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평생 남의 집에서 머슴 노릇이나 하고 살 수는 없으니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건강한 사내놈이 어디 가서 굶어 죽게 하겠어? 정 안 되면 다시 머슴일이나 하면 되지. 춘식이는 일단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주인 어른께 머슴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르신, 머슴일을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품삯이 너무 적어서 그러냐? 아니요, 품삯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머슴일은 그만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춘식이 네가 착하고 일도 열심히 잘해서 좋았는데 이거 아쉽게 됐구나. 그동안 일한 머슴싹을 주인 어른께 받고서는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길을 나서고 한참을 걸어서 어느 큰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춘식이는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아니, 이 집은 무엇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요? 이 집에 지금 조선에서 제일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사람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술술 말을 한다네요. 춘식이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점을 봐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머슴일을 관두고 나오긴 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나에게 딱 좋은 기회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춘식이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차례가 되어 점쟁이에게 점을 보게 되었는데 점쟁이가 춘식이를 보자마자 말을 했다. 당신은 7살에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에서 30이 넘도록 머슴살이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구먼. 춘식이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얼굴만 보고 다 맞추는 점쟁이가 너무나도 신기했다. 아니, 사람 얼굴만 보고 어떻게 다 아는 거지? 이 점쟁이가 용하긴 용하구나. 점쟁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오늘 밤에 부인이 둘이 생기고 천석 부자가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춘식이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처럼 가난한 놈이 무슨 수로 하루에 부인을 둘이나 얻고 천석을 얻는 땅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용한 점쟁이라더니 순엉터리구만. 네, 이놈. 엉터리라니. 부인 둘의 천석 부자가 된다는데도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연병을 떠는구나. 부정탄다, 이놈아. 여기서 썩 나가거라. 내가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부적이라도 쓸 것 아니오?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돈 몇 푼 뜯어내겠다고 거짓부렁을 하면 안 되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쇼. 춘식이는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는 점쟁이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집을 나와버렸다. 가진 돈을 전부 저 엉터리 점쟁이한테 복채로 줘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지. 주막에서 하루 잘 돈도 없네. 아이고, 돈 아까워라. 그렇게 길 한 귀퉁이에서 궁시렁대고 있는 춘식이를 보고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보게 자네, 왜 그렇게 비 맞은 땡중마냥 궁시렁대고 있는가? 가진 돈을 엉터리 점쟁이한테 복채로 다 줘버리는 바람에 오늘 하룻밤 주막에서 묵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춘식이에게 말을 했다. 딱하게 됐구먼 그려. 그럼 오늘 내가 하루 잘 곳을 마련해 줄 터이니 나 좀 도와줄 텐가? 정말입니까? 뭘 도와주면 되는데요? 내가 머슴살이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내 대신 내일 하루만 그 집에서 일을 해주게. 내가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인 마님께 말씀드려 사랑방에서 하루 묵게 해주겠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춘식이는 부잣집 사랑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비몽사몽 자던 중에 부드러운 손이 다가오더니 춘식이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여인의 목소리였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랍니다. 제가 수년 전 청산과부가 되어 수절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난밤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저희 집 사랑방에 묵게 되시는 분이 저의 낭구님이 될 운명이라고 하셨지요. 어서 안방으로 저랑 같이 가시죠. 춘식이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지만 여인이 이끄는 대로 안방으로 갔다. 여인을 따라 들어간 안방에는 비단이불이 깔려 있었다. 여인은 춘식이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편히 쉬시고 내일 날이 밝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하시죠. 알겠습니다요. 춘식이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고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춘식이가 깜짝 놀란 순간 웬 장정 서넛이 후다닥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비단 이불채로 춘식이를 싸고는 그대로 큰 주머니에 담아버렸다. 바로 보쌈을 당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과부를 밤에 몰래 보쌈을 해와 첩으로 삶는 일이 많았다.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보쌈을 당하게 된 춘식이는 기가 막혔다. 그렇지만 이불 속에 갇혀서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이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한참 뒤에서야 어떤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모셔왔다.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내 딸의 방에서 쉬시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어떤 방문을 열고 춘식이를 집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이렇게 춘식이는 영문도 모른 채로 이상한 집, 이상한 딸 방에 이상하게 갇히게 되었다. 잠시 후 주위가 조용해지자 춘식이가 보쌈을 열고 나왔는데 웬 젊은 여인이 속옷만 입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춘식이는 난감했다. 이 젊은 처자가 일어나면 많이 놀랄 텐데 이 일을 어쩌지? 지금 깨워서 자초지종을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을 해야 하나? 이거 참 난감하네. 그렇게 한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다. 보쌈 당해서 오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밤도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생각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러고는 젊은 여인 옆에 나란히 누웠는데 이불 없이 자려니 추워서 잠이 도통 오질 않았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는데 아이고 따뜻하다. 그런데 이 여인한테서 엄청 좋은 향기가 나네. 그렇게 춘식이는 젊은 여인과 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음에도 젊은 여인의 살 내음을 맞자 춘식의 아랫도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춘식의 몽둥이가 나란히 옆으로 누워있던 젊은 처자의 엉덩이를 향해 계속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엉덩이 골짜기에 꽂혀버린 것이었다. 에그머니나, 누구시오? 젊은 여인은 자기 엉덩이를 누가 몽둥이로 찌르는 느낌 때문에 일어났는데 옆에 웬 남정네가 누워있어 화들짝 놀랐다. 그 소리에 잠이 깬 춘식이는 젊은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쌈을 당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는 춘식이의 설명을 듣고 있던 젊은 처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을 했다. 제가 홍기가 다 차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다 보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렇지 시집도 안 간 딸방에 남정네를 무작정 넣어주시다니. 춘식이는 젊은 처자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기는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굳이 또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오늘은 밤도 늦었고 보쌈 당에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의논을 하시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누웠는데 젊은 남녀가 한 이불 속에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달궈지기 시작했고 둘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조금 전 잠결에 젊은 여인의 엉덩이 골짜기를 찌르던 춘식이의 몽둥이가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젊은 처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황홀경에 빠졌고 그 황홀경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왔다. 다음 날 젊은 처자가 점심때가 다 돼서야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째서 혼인도 하지 않은 딸방에 남정네를 넣어주신 거예요? 혼인도 하지 않은 제가 이미 긴 밤을 남정네와 보내게 되었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분과 혼인해야겠어요. 그러니 어서 혼인을 시켜주세요. 사실 춘식이를 보쌈을 해온 사람은 아가씨의 아버지인데 부자로 소문이 자자한 황진사라는 사람이었다. 황진사가 상처한 지 오래되어 청산과부인 김부인을 보쌈하여 같이 살려고 했던 것이었다. 황진사는 늦잠을 자고 나온 딸이 하는 말에 놀라서 말했다. 아니, 남정네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어젯밤에 김부인이 네 방에 같이 계신 줄로 알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미 저는 그분과 혼인하기로 이야기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을 시켜주세요. 황진사는 딸의 말을 듣고 뛰어가 급하게 딸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는 남정네가 있었던 것이다. 네 이놈, 네 놈은 누구냐? 그게 저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황진사는 춘식이의 말을 듣고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딸과 춘식이를 혼인을 시켰다. 딸을 혼인시키며 춘식이에게 큰 기와집과 500석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주었다. 그런데 혼인을 마친 다음 날 청산과부였던 김부인이 와서 말했다. 저는 신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당신의 아내의 몸이라 생각하오니 저도 이 집에 살 수 있게 별채를 주세요.
황진사의 딸도 과부 김부인의 사정을 들어보고는 그렇게 하자고 춘식이에게 말했다. 청산과부 김부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재산을 팔아 500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왔다. 춘식이가 엉터리라고 했던 점쟁이 말처럼 결국 하룻밤 만에 춘식이는 2명의 부인을 얻고 천석지기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춘식이는 2명의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옥분이라는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옥분이네 집은 가난했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옥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때부터 옥분이네 집에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다. 글쎄, 옥분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대요. 몹쓸병이요? 아니 무슨 병에 걸렸길래요? 문둥병이래요. 네? 문둥병이요? 그렇다네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문둥병은 전염된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다. 옥분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전에 병수발을 들던 어머니도 문둥병에 전염되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옥분아, 나마저 자리에 누웠으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니?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러니 아버지 걱정은 마시고 마음 편히 누워 쉬세요. 옥분아, 어미가 죽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빨리 기운 차리시고 일어나셔야죠.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옥분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다니. 그러나 옥분이는 언제까지고 하느님만 원망할 수는 없었다. 이러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어. 이제 10살밖에 안 된 옥분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으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했고 빨래와 바느질 그리고 온갖 힘든 집안일까지 혼자서 해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빨리 약해지신 거야. 불쌍하신 어머니. 어린 옥분이가 집안 살림을 잘해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를 칭찬했다. 하지만 칭찬만 할 뿐 아무도 옥분이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문둥병이 옮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는 아버지 병에 쓸 약초를 산에서 캐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다. 옥분아 마침 잘 만났다. 내게 해줄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신데요? 너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야 돼. 내 아버지 옆에 있다가 너도 문둥이 된다. 옥분이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옥분이는 힘없이 돌아서 집으로 왔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몸을 피하라니. 나는 그럴 수 없어. 옥분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처럼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는데 길에서 마을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을 만났다. 옥분아, 네 아버지가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마을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을 떠나거라. 네, 아저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이는 슬픔이 복받쳐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친절했던 이웃 사람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리를 마을에서 내쫓으려는구나. 옥분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마을에서 내쫓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찾아봐야겠어. 깊은 산 속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많을 거야. 옥분이는 자나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다음날 옥분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라고 알려진 것들은 모두 캤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옥분이는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산속을 헤맸다. 날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타려 아버지께 드렸다. 옥분아, 네가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는 그만 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병에는 꼭 약이 있다고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네 손이 왜 그러냐? 아이고, 산속을 다니느라 가시덤불에 긁혀서 찢어진 게로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고, 불쌍한 건 그 곱던 손을 다 버렸구나. 아버지는 옥분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옛날처럼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만 건강해지면 뭐하니? 내 엄마는 나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병이 나으시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옥분이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옥분이는 빈 약사발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도 옥분이는 약초를 정성껏 따려 아버지에게 드렸지만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분이를 보아도 피해 다녔다.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옥분이는 새벽마다 신령님께 빌었다.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이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3년 동안 옥분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빌었다. 그래도 옥분이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직도 내 정성이 모자라나 봐. 앞으로 얼마나 더 신령님께 빌어야 하나? 옥분이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자기 정성이 모자란 탓이라고 생각하며 신령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깊은 산속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옥분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그만큼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옥분이를 찾아오셨다.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병만 나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옥분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아버지 병은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나. 아이고.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날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자 옥분이는 혼자 밤새도록 울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옥분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 견딜 수가 없어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는데 웬 수염 긴 노인 한 분이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옥분아, 내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혹시 신령님이세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신령님은 우는 옥분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 밤 네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제일 깊고 험한 산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무덤이 하나 있을 것이니라. 나는 약초를 캐느라고 산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옥분이는 신령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무덤을 찾으면 그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다리를 떼어다가 그걸 약으로 쓰거라.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신령님이 말을 마치자 신령님의 모습은 희미해졌다. 다음날 옥분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마자 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새벽녘에서야 겨우 낯선 무덤을 발견하고 호미로 파기 시작했다. 옥분이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신령님 말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다.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내야 해.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새고 말 거야. 얼마 뒤 옥분이는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다. 그리고 잘라낸 다리를 가마니에 쌌다. 아이고, 이제야 됐다. 빨리 돌아가자. 신령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신령님이 한 말을 생각하고 옥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다. 산길을 달리면서 옥분이는 무서운 것보다는 기쁨이 앞섰다.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신령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거야. 옥분이는 아버지 병이 나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쁨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자, 어서 아궁이 불을 지피자. 옥분이는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옥분이는 장독대로 가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디 저희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옥분이는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시체 다리를 다린 것을 약사발에 옮겨 담았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약이니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거야.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옥분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드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다. 옥분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좀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세요. 이 약은 꼭 효험이 있을 거예요. 옥분아, 고생하는 널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옥분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방 안에서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가 옥분이를 불렀다. 옥분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아버지. 옥분이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나! 아버지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